안녕하세요. 저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유수진입니다. 2025년 올해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이면서 광복 80주년입니다. 문학 상주작가 프로그램에서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리고 기억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동주를 이야기하는 시인과의 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민호 시인님과 함께 윤동주 시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진 시인님 반갑습니다. 먼저 박민호 시인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호 시인님은 1994년 창작과 비평 신인평론상을 수상하면서 비평 활동을 시작했고 2001년 현대시로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문학의 오늘 소설 등단으로 소설 창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시집으로 숨은 벽, 내 고통은 바닷속 한 방울의 공기도 되지 못했네.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가 있고 소설로 대전 스토리 겨울, 연인 심청, 무라카미 하루키의 답함이 있습니다. 산문집으로는 서울문학기행, 명주가 있으며 평론집으로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감각과 언어의 크레바스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은 시, 소설, 평론을 두루 쓰고 많은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재직하시는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박민호 교수님을 박민호 시인님으로 모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궁금해집니다. 교수님은 시인, 소설가, 교수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으신가요? 아주 어려서부터는 시를 쓰고 싶어 했어요.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또 소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대학 때는 학부 시절 내내 문학과 관련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문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가서 문학 공부를 하고 특히 이론 공부를 하면서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시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소설가를, 제게 어울리는 것으로는 시인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렸으면 합니다. 교수는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문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짓궂은 질문이었는데 아름답고 지혜로운 답을 받았습니다. 어울리는 것과 하고자 하는 일과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니요. 박민호 교수님의 답이 저를 또 다른 질문으로 안내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간과 공간으로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든 아니면 의도 같은 건 없었다 한들 어느 때와 어느 곳에 머물곤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곳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워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들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들고 왜 사는지 아느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나만 그러는지 남들도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쌍을 이루는 여러 좌표 중에서 고향이라는 좌표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창작자의 문학세계에서 고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자의 정체성과 고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감정의 결, 언어 감각이 고향에서 형성되니까요.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19의 고향을 떠났으니까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대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아는 곳이면서 잘 모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 잘 알지. 그렇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의 대전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전에 어느 곳으로 갈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나,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전을 잘 아나?
그렇지. 그랬다가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럽니다. 박민호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유수진 시인님이 고향이 대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공주에서 3월에 입학해서 한 달 만에 아버지 전근을 따라서 대전으로 이사했으니까 저도 제2의 고향이 대전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3월 말쯤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쭉 대전에서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대전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내려가는 곳이죠.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요. 그래서 저는 대전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물리입니다. 외갓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덕산을 제 진짜 고향이랄까, 제1의 고향이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읍 남물리에 본적을 두고 있었으므로 서산 태안 사람이라고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가 이호석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강원도 평창 사람인데 고향의 이야기인 메밀꽃 필 무렵을 쓰기도 했죠. 그는 태어난 곳만이 고향이 아니요 자기가 늘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리워하는 향수의 대상이 되는 곳은 모두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고향은 미래의 미지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또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곧 자기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자기의 본질이 돌아가야 될 곳, 본질이 놓여 있는 곳을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고향이란 단지 자기가 사는 곳, 자기 태어난 곳이 아니고 자기 삶의 이상으로서 그리는 미지의 상태 또는 자기 본질이 놓여 있었다고도 생각되는 곳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출생해서 대전에서 성장하셨군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고향 대전이 확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곳이 고향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고향을 떠올리는 일련의 일들은 자신의 본질이 놓여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일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화제인 윤동주 시인의 고향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중국 지린성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동촌은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세운 공동체였고 윤동주 시인은 명동촌에서 명동소학교에 다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곳에서 한글과 민족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기에 들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옮기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윤동주 시인은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그런데 숭실학교가 신사참배 반대로 폐교하는 일이 발생하자 다시 용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명학원 중학부에 다닌 후에 서울로 와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을 졸업한 후에 이번에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쿄로 가서立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교토로 가서 도시샤대학 영문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귀향을 준비하던 때에 항일 운동을 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부모님에게 졸라서 다녔던 평양의 숭실학교가 지금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있습니다. 우리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립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의 이름도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의 첫 구절에서 따온 말인데요. 주민 공모로 탄생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윤동주 시인의 시와 생애를 보면 고향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는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먼 이동이 쉬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먼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는 디아스포라에서 자유로운 사람보다 디아스포라와 연관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디아스포라가 무엇인지, 그 용어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민호 교수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디아스포라가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죠.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 또는 그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국,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사는 것뿐 아니라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는 귀한 의식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죠. 어원적으로는 넘어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디아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리엔이 합쳐진 단어죠. 흩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고전적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의 원형은 로마 시대 예루살렘을 나와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유대교 신앙과 율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의 전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접했던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귄터 보른캄이라는 독일 신학자의 저서에서였는데요. 바울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바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출생했다. 거기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그렇게 읽으니 그 의미나 뉘앙스가 저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흩어져 산다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더욱 고향에 대한 향수,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충실성 같은 것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임을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로 의미를 확장하면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노예 무역으로 강제 이주한 아프리카인들,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된 유태인들, 또 유럽으로 생활을 찾아 올라간 튀르키예나 아랍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을 듯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되었거나 여러 이유로 일본이나 만주에 정착한 우리 민족, 또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를 떠나서 미주, 캐나다와 같이 전 세계에 거주하며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발적인 이주, 노동 이주, 또 난민 등 더 넓은 의미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향 상실의 아픔과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현상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죠. 박민호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참 많이 듣고 말하는 용어인데요. 박민호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오늘 디아스포라에 대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경우 시인의 태생부터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명동초는 한인 공동체였고 명동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동학교는 한글로 교육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윤동주 시인의 가족이 정착해 살던 땅 자체는 어쨌든 한반도가 아니라 간도였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청소년기 학창 시절도 평양의 숭실학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등 출생지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궁금하고 주목한 부분은요, 윤동주 시인이 한글로만 시를 썼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요, 윤동주 시인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도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 시를 쓸 때 한글로도 많이 쓰고 중국어 시도 쓰고 일본어 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한글로만 시를 창작했을까요? 당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문인들 중에도 일본어로도 창작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들은 주머니에서 상상을 꺼내 쓰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를 쓸 때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그럴 거예요. 앞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에 재미난 상상을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말 한글이 혹시 윤동주 시인에게는 주머니 속 고향이었나?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동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의 삶의 터전이 남에게 빼앗김 당하는 상황에서 이상을 찾아 그의 선조들이 명동촌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윤동주에게 있어서 태어난 곳은 명동촌이고 또 부모님이 계셔서 늘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본향은 그럼에도 한국적인 세계, 조선적인 세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본향을 상징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 그리고 한글로 쓰는 시였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어, 그리고 한글은 일제강점기가 깊어지면서 더욱 큰 시련에 부닥쳐 있습니다. 1938년경에는 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1941년 10월에는 조선어학회 사건 같은 것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어 연구, 즉 한국어와 한글 연구를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었던 것이죠. 지금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한국어 신문이 폐간되고 1941년에는 문장지나 인문평론지 같은 한국어 잡지가 폐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윤동주는 숭실중학을 거쳐 연희전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일본의 도시사 대학으로 유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민족적 위기의 시대는 한국어의 위기, 한글의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다고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인식 속에서 그는 한글로 시를 썼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구절 중에 가슴에 별처럼 박히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쉽게 쓰여진 시의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니 시가 쉽게 써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많이 고민하고 여러 번 고치는 과정을 거쳐서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박민호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박민호 교수님이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남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비가 내리는 밤에 좁은 다다미 방에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잘 그려지는 낭송이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쉬운 시는 아닙니다. 시를 읽으면 장면이 쉽게 잘 그려집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최후의 나, 최초의 악수. 박민호 교수님은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금 종로구 청운동에 가면 윤동주 문학관이 있죠.
수도 가압장 시설을 활용한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 윤동주 문학관에 윤동주의 짧은 일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바로 이 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말이죠. 영상 속에서 윤동주의 이 시가 자막을 따라 위로 흘러 올라갑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대목에서 항상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그때 영상에서 아주 비장한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던 것도 같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남의 나라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을 늘 의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가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가리켜서 순수하다고들 합니다. 이 윤동주의 순수는 그가 단순히 젊어서 썼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에서와 같이 순수한 의식, 자기의 삶을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치열한 순수 의식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순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로 시를 쓴다는 행위가 고향을 지키는 일이었을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그림 같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의 작품들 중에 독자들에게 회자되는 작품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박민호 시인의 낮꿈이라는 시를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꿈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시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장치, 특히 낮꿈이라는 장치는 어찌 보면 흔한 장치입니다만 박민호 시인의 낮꿈을 처음 읽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제가 읽은 구절을 다시 읽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낮꿈을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읽어놓고 제 이 낮꿈이라는 시를 낭송하려니 왠지 부끄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낮꿈, 박민호. 깜빡 잠든 꿈에 소설 한 편 있으되 한 사내와 한 여자가 사랑한 얘기였네. 때는 오랑캐가 바다로 올 즈음 한 사내가 함경도로 유배를 갔는데 햇살이 돌길에 바스라지는 저녁에 여자가 멀리 사내를 찾아왔다. 여자는 다른 산에 첩살이를 한댔는데 꿈은 결말을 다 보여주지 않고 돌아가는 여자의 그림자만 비춘다. 덧없는 꿈에서 깨어나 보니 나는 지금 현재에 살고 유배도 아니 가고 선비도 못 되었다. 옛 여자가 나를 찾아올 리 없는데 아직도 꿈에나 살고 있는 듯 엎드려 상소 올리던 옛일을 떠올린다. 여자는 다른 사내 품에 잘 있으려니 한다. 이 현재보다는 옛날이 좋을 테고 재물도 넉넉해야 버티려니 한다. 텅 빈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 떠 사는 일은 언제나 꿈이라고 한다. 남자는 유배를 떠났다니 자신의 의지로 고향을 떠난 게 아니고 강제로 이주해야 했겠군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의 첩살이 중이니 이 또한 유배와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나는 현재에 살지만 낮꿈을 꾸었고 낮꿈에서 반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일은 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꿈이란 현재를 사는 화자가 상실한 고향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민호 시인님의 낮꿈에서 고향, 상실 그런 것이 보입니다. 물리적 이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단절과 시간적 단절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내면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화자에게 고향은 꿈속에 존재하는 아련한 옛날인가 보다. 화자는 고향인 꿈속 세상으로부터 현실로 던져졌나 보다. 화자는 덧없는 현재를 떠도는 이방인이고 심리적 디아스포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창작 에피소드도 좋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작하신 시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잘 해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 꿈은 시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이 낙꿈에 나오는 이야기도 실제로는 저희 시에 저희 꿈에 등장했던 것인데요. 물론 꿈속에 사실 그것대로인 것만은 아니고요. 저는 꿈이 무의식의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프로이트나 융의 말을 믿습니다. 물론 프로이트보다는 융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단지 어떤 성적인 차원의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표현으로서 인간이 생명체의 깊은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얻은 지혜와 예지적 시각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꿈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 시는 삶의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려할 만한 저희 삶과 아주 단순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상실감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꿈속에 나오는 여인은 어쩌면 저 자신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관한 꿈을 상징적으로 꾸었다. 저의 무의식이 제게 상징적인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박민호 교수님. 살다 보면 꿈, 전생, 현생, 현재 무엇이 무엇인지 헛갈리는 날도 있습니다만 시의 제목 낮꿈이라는 말에 오래 머물고 갑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향은 그리워하는 곳이라는 말과 시의 제목 낮꿈이 연결되어 연상됩니다. 고향, 디아스포라 이런 일들은 결국 생각, 사상, 이미지, 경험,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공감하는 이야기는 참 힘이 셉니다. 우리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 많은 것을 주변으로 아래세대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교수님과 저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이들이 동의한 이야기는 신화라는 형태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시, 소설에도 신화적 모티브가 많이 등장합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신화적 모티브가 보이는 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박민호 교수님은 어떤 작품을 추천하시나요? 윤동주 시인의 간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시는 서양 신화와 동양 신화, 우리나라 신화를 절묘하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고전 소설의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차용해 온 것이죠.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죄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포르메테우스, 또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간 거북이 자란데요. 별주부가 이 시에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은 두 서사를 간이라는 하나의 소재로 엮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동주 시인의 간이라는 시에 두 신화가 등장하는군요. 그럼 간에 대한 박민호 교수님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간, 윤동주.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이 시는 시인 윤동주의 깊은 위기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리스 신화 속의 존재입니다. 이를 알고 경노한 제우스에 의해서 코카서스 산 꼭대기에 쇠사슬로 꽁꽁 묶이고 맙니다. 날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간을 쪼아먹게 됩니다. 그는 신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간이 되살아나고 또 매일 그 간을 쪼여 먹혀야 하는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은 바로 우리의 고전 소설 토끼전, 별주부전이라고도 하죠. 이때 별주부는 이제 자라라는 뜻을 갖는데요. 여기에도 이 간이 나타납니다. 남의 용왕이 깊은 병을 얻게 되자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별주부가 나서서 토끼를 용궁으로 유인해 오고자 합니다.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다에 들어가 위기에 처한 토끼는 간은 육지에 두고 왔다 이렇게 속여서 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이 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며 본질이며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의 이야기, 서양의 그리스 신화와 우리의 고전적인 신화적인 소설에 담아서 윤동주는 자신의 삶의 위기, 자신에게 닥친 정신적 생명의 위기와 이를 헤쳐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두 신화적 자아가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였군요. 간, 본질, 고향, 이야기, 신화 이렇게 연결되네요. 박민호 교수님의 해설을 듣고 나니 보이지 않던 이미지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튀르키예 오구주족 신화의 아제르바이잔어 판본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해서 출간한 고르그드 아버지의 영웅서사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르그드 아버지의 영웅서사시를 자세히 읽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고향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해서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면 비슷한 감정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의 오래된 이야기, 신화, 동화나 전설을 알린다는 것은 서로의 고향을 조금 나눠주고 나눠받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민호 교수님과 윤동주 시인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신화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인과의 대화 대담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유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집이 독바위역에 있는데요. 이 도서관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내력이 담긴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